6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낭만이 좀 있었던 때죠. 이게 막 도시가 막 걸어다닐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한 도시가 움직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건축은 불가능하냐?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건축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닌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집에서 문을 열 때 그 위에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다른 세상으로 연결된 어떤 게이트웨이다, 이런 것들을 마법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설정 자체가 건축의 기본 설정을 되게 뒤집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장소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식물과 같죠. 근데 그게 건축에서의 기본 설정인데, 근데 하울의 집은 좀 독특하게 계속 이동도 할 뿐더러 그 문을 통해서 다른 도시하고도 이렇게 링크가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공간의 개념이 좀 다른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현대인들이 사는 집들도 사실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TV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인공위성이 뜨면서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다른 세상으로 연결된 창문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집을 보여준 게 하울의 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움직이는 막 걸어다니는 것들은 사실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건축에서는 그게 처음으로 나왔던 거가 1960년대 아키그램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건축 집단. 피터 쿡과 론 헤론인가? 둘이서 계속 좋은 작품들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냅니다. 피터 쿡이라는 사람이 한 것 중에 플러그인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틀만 짜놓고 거기에 캡슐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플러그인을 해서 건물을 만든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던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있는데요. 도시나 건축을 하나 유기체로 보는 거고, 세포 증식하듯이 방들이 하나씩 추가돼서 플러그인 시티처럼 공장에서 방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갖고 와서 플러그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모세 사프티라는 그 이스라엘 건축가가, 이 사람이 캐나다에다가 지은 헤비타트 67이라는 게 있어요. 1967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그것도 역시 공장에서 제작한 그런 패널들을 옮겨가고 와서 조립하고, 그러니까 그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플러그인 시티 아이디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론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는 워킹 시티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인데, 다리가 달려서 바퀴가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우리가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증기선이라는 엄청난 배들을 만들었잖아요. 뭐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배도 만들고, 또 그거를 보고서 영감을 받은 르코르비제가 미니테트 하비타시온 같은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었죠. 더 나아가서 이 론 헤론 같은 사람은 아예 도시 전체가 다 걸어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발달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 그림이 건축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건축에서 도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잊고 사는데, 여러분, 이 한 도시가 움직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첫 번째로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을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이 도시는 문명사를 보시면은 큰 도시들은 다 큰 강을 옆에 끼고 있거나 바다를 끼고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물탱크를 그 안에다 싣고서 도시 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60년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1차 오일 쇼크가 1970년대 초반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모든 기술로 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원자폭탄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점점 막 엄청 어깨가 힘이 들어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한번 오일 쇼크 맞고서 정신 차립니다.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한하진 않구나, 에너지가 무한하진 않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확 꺾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낭만이 좀 있었던 때죠. 그래서 이게 막 도시가 막 걸어다닐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감히 말한다면은 저는 그분은 도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인프라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도시가 나오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구상의 지표면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가요? 코끼리죠. 근데 바다에서 제일 큰 동물은 뭔가요? 그건 고래입니다.
코끼리와 고래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20몇 배인가 10몇 배인가 차이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몸집이 점점 커질수록 뼈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m짜리 사람이 2m로 됐다. 그러면 부피는 몇 배 커집니까? 8배 커집니다. 8배가 더 커지면은 얘가 그만큼 무겁죠. 그러면 내 뼈가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뼈는 점점 커질 때 뼈의 단면은 2배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이 몸무게를 버틸려면은 그 강도가 2배가 더 세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8배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집이 작은 동물로 갈수록 뼈가 덜 단단하고 몸집이 클수록 뼈가 점점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뼈는 이렇게 이빨로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근데 소뼈는 우리 갈비 먹을 때 못 부러뜨리죠. 그 정도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높아지는데 코끼리 정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그 뼈의 밀도가 단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붕괴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은 부력으로 이 몸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뼈로 다 모든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는 코끼리보다 훨씬 큰 고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몸집이 움직이려면은 이 엄청나게 단단한 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워킹시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코끼리의 수천 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구조체가 단단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의 초합금 같은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그림을 보시면 바퀴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스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한 점에 모든 하중이 막 이렇게 버텨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체들 보더라도 우리 몸무게가 우리 발바닥이 거의 모든 체중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반이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대한 건물을 만들 때 밑에다가 기초로 얼마나 콘크리트를 부어댑니까? 그래야 거기가 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딱한 지반부터 해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롯데타워 같은 것도 밑에 파일을 박아서 땅을 단단하게 해야지 이게 안 무너지는 건데, 도시 전체가 움직일 정도가 되면은 걔가 가는 길마다 그 모든 땅이 다 엄청난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꺼져서 이 도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 것 같아요. 워킹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 60년대 워킹시티에 영감을 받았는지 이제 모탈 엔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은 되게 재미나죠. 얘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터필러로 밑에 움직이잖아요. 그 탱크 같이 하중을 조금 더 집안에 분산시켜서 받을 수 있게끔, 바퀴가 아니고 캐터필러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거대한 도시가 작은 도시들 막 도망다니는 걸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식물과도 같아. 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건축이나 도시를 움직이면서 약육강식을 하는 동물 같은 걸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도시를 유기체에 비유를 해서 그런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 아키 그램의 워킹시티나 아니면은 모탈 엔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식물성 건축이 아니고 동물성으로 건축물을 봤다.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움직이는 건축은 불가능하냐?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능은 하겠죠. 초대형 도시는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집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우리 캠핑카라고. 캠핑카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넣고 사수도 시스템 같은 것도 갖춰져 있고, 화장실, 샤워실 다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 같은 것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잠도 잘 수 있고. 그것들이 움직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그 엔진이 그 정도 무게는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됐고, 우리가 만든 도로가 집안을 그 정도로 단단하게 아스팔트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도 집 사이즈는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다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걸어다니는 거는 아니고 밑에 바퀴로 굴러가는 정도.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상상하는 근미래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도시의 집중화가 더 분산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도시가 해체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심부로 더 모여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사람들의 삶이 이 중심부에 있는 도시와 외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에 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노동 같은 거 기계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머리를 써서 하는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겠죠. 일자리 줄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에는 주 4일째 근무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 갖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주일 중에서 옛날에 우리 6일 일했었거든요.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다가 이제 주 4일로 바뀌면은 뒤에 쉬는 날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도시에서 있는 시간이 4일, 그 다음에 지방에서 3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따라서는 이 나흘을 다 회사에 출근하라고 안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3일 정도는 출근하고 하루는 온라인으로 네가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4대3으로 역전되는 거잖아요. 나흘은 내가 시골에 살 수 있고 3일은 도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수도권에 살면서 하루에 왔다 갔다 3시간씩을 지하철에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거를 매일 갈 필요가 없고 3일만 갈 수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삶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게 가능한
직업이 많을 거라고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는 현재 조사를 해보면은 일자리의 성격상 약 35%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5%의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일자리인 거예요. 그런 건 주로 이제 도시에 있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주 4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나흘을 근무해서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월급을 많이 받고 노동의 단가가 센 그런 직업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10%? 더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컨잡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이 되면은 지방에 가서 돈을 쓰는 일이 생기죠. 요즘에 서핑으로 알려진 뭐 양양 같은 데 가서 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세컨잡을 찾을 때 양양에 가서 바리스타를 하든지 무슨 서비스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양양에서 3일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모텔에서 묵으면서 일을 하면은 돈을 다 까먹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차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혹은 반대로 내가 베이스 캠프가 지방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3일 정도를 서울로 출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3일 정도 와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파킹해 놓고서 그 차에서 자면서 회사 일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는 샤워 시설만 딱 돼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플러그인 시티 비슷하게 자동차를 파킹할 수 있는 건물들이 생겨날 거예요. 건물 자체, 오피스 빌딩 자체가 플러그인이 돼서 그게 사무실이 되는, 타고 온 자동차 자체가 사무 공간이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지방에 거점을 두고 서울로 와서 자동차에 자느냐 아니면 서울에 거점을 두고 지방에 가서 자동차에 자느냐 어찌됐건 간에 자동차에서 자는 사람들의 인구 총 인구는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건축물이 새로운 형태가 생기겠죠.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주차장 건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주차 타워라고 하는 거는 몰랐던 프로그램이죠. 지금은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물을 써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 샤워나 뭐 이런 것들을 화장실 같은 것들이 설비가 되어 있는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주차 건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건축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동하는 집의 개념이 되는 거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것들이 막 진짜 사람 다리처럼 걸어 다니는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적절하게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생겨난다면은 자동차가 집 같은 기능을 가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려면은 먼저 풀어야 될 첫 번째 단추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은 고속도로를 자율주행으로 다닐 수 있는 전용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도심 속에서는 인간이 움직이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공존해서 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자율주행들만 다니는 전용 차선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고 할 때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로 많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내가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내가 양재 IC로 들어온 다음부터만 내가 운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지방으로 인구가 더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때 자동차의 역할이 집의 역할을 좀 하게 되면서 하울의 집 같은 그런 성격의 자동차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얘기를 하면서 워킹시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찾아갖고 온 게 21세기형 워킹시티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떴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서 얘기를 좀 더 추가로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이러한 규모의 것들이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유조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시티 스케일 정도의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워킹시티하고 그러한 항공모함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항공모함은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땅 위에 있는 거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기반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바다에는 떠 있을 수 있어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뜰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엄청난 하중이 거의 빌딩 수십 채 규모의 저것이 밑에 아무리 넓게 캐터필러로 되어 있는 기초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저 정도 하중이면은 최소한 저 무게가 일반적인 땅에 누르면은 한 3, 4m는 푹 꺼질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롯데월드 같은 타워를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기반에 엄청난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아주 단단한 안방까지 내리든지 아니면은 기둥을 파일을 땅에다 박아서 거기에 밀도를 아주 단단하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이 들어갈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워킹시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저 무게가 이걸 눌렀을 때 그 집안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그림 보면은 아주 얘가 자랑스럽게 확 그 땅을 훑고 지나가면서 땅을 아주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캐터필러가 지나간 자국들이. 저렇게 하면은 저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만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이 국토에 몇십 킬로가 완전 아작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근데 그거를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 자연을 파괴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길에 나무들도 다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저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도 엄청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데 드는 에너지가 저 전체 도시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지나갈 때 흔적을 남기지만 바다에는 항공모함이 지나갈 때 흔적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원력이 뛰어난 거죠.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땅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굳이 저렇게 움직일 이유가 차라리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뭐 에너지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되게 그럴듯하게 막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했는데 여기 도대체 몇 명이 살자고, 이거 얼핏 봤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몇천 명 되려나? 이거는 그냥 만화적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미드저니 같은 것들 그런 걸로 만드는 정도 수준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하고 제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까는 건데 근데 그림은 잘 그리시는 분 같아요. 되게 그럴듯하게 그려놨는데 근데 아마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여객선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쓰는 물들을. 근데 여기는 바닷물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빗물을 받아가지고 가겠다? 저 정도 연면적에서 무슨 뭐 장마철 때처럼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퍼붓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을 빗물 그 몇백 미리 받아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 갈 때마다 꽂아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쓰는 하수도를 계속 필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든지 뭐 이런 장치가 있어야겠죠. 하수도를 엄청나게 뭐 퓨리파이 하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에너지가 효율적일까?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하면은 꼭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라인시티에서 했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 임마. 기술이 발달하면 다 돼. 뭐 아니면 뭐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하겠니?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다 생각해서 한 걸 텐데. 근데 뭐 제 상식선에선 그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뭐 제 학생한테도 가끔가다 하는 얘기인데 정말 새롭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오는 디자인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죠. 너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했을 것 같니? 지금까지 왜 이걸 안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물론 상상력이 부족하건 창의적이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라고 해서 항상 다 말이 되는 창의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지껏 안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딴 거 다 떠나서 전 인류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에너지가 뭐 무한대로 가는 세상이 왔다. 그럼 모르죠 또 뭐 얘기가. 초대형 구조물은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 이게 완전 개소리인 거예요. 여기 지금 지가 그림에 그려놓고서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이 없어. 아주 땅을 다 초토화를 시키고 가는구만. 스페인의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이것도 개소리인 거지. 꼭 이런 얘기 할 때 그 돈룩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해성 날라올 때 그거 뭔가 다른 궤도로 오면 안 되고 그거를 뭐 쪼개가지고 뭐 자원으로 써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걔네들이 내세운 게 일자리 창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일자리 창출이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쓰는 그 에너지와 자연 파괴와 이런 것들은 후손들에게는 아주 디제스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시간 있으면 있는 도시나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차라리 일자리를 만드세요, 그냥. 영화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야자키 만화를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손에 꼽게 안 좋은, 기억이 안 남는, 엔딩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몇 가지 그 기억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그런 집이었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젊은 여자 주인공인데 되게 나이가 많은 아이로 마법에 걸리잖아요. 내가 시간이 한 70년 남은 삶이었는데 갑자기 7년 정도 남은 삶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간적인 고정관념들을 좀 깨트리고 시간적인 개념도 좀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판타지를 만들어서 흥미로웠고, 캐스퍼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항상 뭐냐면 가장 중심부에 신사를 놓거나 아니면 화로 같은 걸 놓거든요. 당연히 뭐 서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벽난로가 있어야지만이 난방이 되는 거고 그 중심에서 요리도 해먹고 했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 때에도 우리 주거의 중심은 항상 모닥불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불이 있을 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엔진과도 같은 하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이. 그래서 그 하울의 집도 보면은 가운데 그 캐스퍼라는 불이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피봇이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토리 정말 기억도 안 납니다.
있죠. 가능하죠. 아까 그 고래가 코끼리보다 몸집이 컸던 것처럼 바다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해수면 상승이 몇십 미터만 올라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들, 많은 대도시들이 잠겨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홍콩이나 뉴욕이나 싱가포르 이런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대도시들은 다 상업이 발달한 곳에 있는 거고 결국에는 외국에서 오는 무역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강 하구에 위치하니까 거기는 몇 미터만 올라가도 다 침수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되고 해수면 상승이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떠다니는 도시를 많이 상상을 해서 이번에 가덕도 공항도 바다에 떠있는 공항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가 물이에요. 물. 바닷물을 다 담수 공장을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다 자급제족하겠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가 될 테니까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연결해서 워킹시티 이야기, 건축이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